벌써 20년도 넘었군. 1815년 6월 18일 그날 워털루 전투 패전은 돌이켜보면 나의 책임이 막중한 것 같네. 영국 유니언 여단의 돌격을 성공적으로 저지한 나는 영국 동맹군 전선이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고 공격을 요구했지. 그러자 장교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고 우리 연대의 우측 대열이 장교들의 뒤를 따랐다네. 그 결과 연대 전체가 대열을 맞추기 위해 이동을 따라 했는데 인접연대였던 근위대의 기마추경연대도 똑같이 이동을 했어. 오른쪽에서 겨우 몇 걸음 더 나갔을 뿐이었으나 정렬선 아래로 더 내려가 정렬은 전진으로 명확해졌네. 그러자 내의 원수가 돌격 명령을 내리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용병연대와 근위기마 척탄병연대가 돌격 명령이 내려졌다고 믿었고 그들이 출발하면서 우리는 뒤따랐더니 그렇게 워털루 대기병 돌격이 시작되었지. 역사에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존재했지만 한 시대를 한 인물의 이름으로 지칭하는 경우는 몇 안 됩니다. 고대 암흑기를 지칭하는 호메로스 시대, 대영 제국의 전성기를 지칭하는 빅토리아 시대가 그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1815년 6월 18일 벨기에의 워털루에서 한 인물이 패배하면서 인물의 이름으로 지칭하는 한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나폴레옹 시대이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황야의 사자라는 그의 이름처럼 이 사람 유럽 대륙을 포효하며 석권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코르시카에서 태어나서 프랑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 포병장교로 임관했습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 포병장교로 임관한 지 4년째 되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 프랑스에서 왕정이 무너집니다. 뒤이어 1792년 유럽 각국이 프랑스 대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프랑스와 전쟁을 벌인 혁명전쟁이 일어나 혼란스러웠던 시기, 나폴레옹의 전략과 전술이 진짜 남다르게 빛을 발합니다. 나폴레옹은 혁명을 반대하는 반대 세력을 진압하고 이탈리아 원정사령관으로 이탈리아 북부에서 혁명군의 승리를 이끌며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탈리아 원정 성공 이후 나폴레옹은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인도와 영국을 이어주는 이집트로 원정을 떠나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나 이집트에 이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는 데는 실패. 오늘날 투르크의 전신인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 영국의 반격에 프랑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나폴레옹은 당시 프랑스 총재 정부의 혼란한 정부를 틈타 쿠데타로 통령에 올라 권력을 잡아버립니다. 통령에 오른 나폴레옹은 국민투표로 황제에 즉위했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은 나폴레옹의 제의를 반대하며 나폴레옹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 유럽 강국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 승승장구했고 프랑스를 유럽의 표방국으로 만들어버렸죠. 하지만 나폴레옹도 어찌할 수 없었던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입니다. 섬나라 영국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바다를 건너야 정복할 수 있었는데요. 프랑스 스페인 연합군대가 트라팔가이전에서 넬슨 제독이 이끄는 영국 해군에게 패배하면서 나폴레옹은 영국 정복을 포기해야 했죠. 그러나 나폴레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가로지르는 도보 해협을 바라보던 나폴레옹이 꺼내든 카드는 바로 브렉시트? 아니죠. 대륙봉쇄령. 대륙봉쇄령은 유럽 전체가 영국을 왕따시키는 계획이었습니다. 브렉시트는 영국이 유럽을 왕따시키는 것이고요. 러시아, 오스트리아 같은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미 영국과 등을 돌릴 상황이었고 당시 유럽의 패권국이었던 프랑스를 대놓고 반대할 국가는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유럽이 단결해 영국을 고립시키면 영국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영국이 항복할 것이라 기대했죠. 하지만 나폴레옹이 간과했던 사실, 유럽은 물자가 부족한 대륙이라는 것. 설탕, 커피, 면화, 향신료 등 유럽인이 필요한 물자는 유럽이 아닌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대륙에서 나오는 것이었고 바다를 지배하며 이러한 다른 대륙 각지에 식민지를 두고 있던 영국 입장에서는 유럽 대륙이 봉쇄되면 다른 대륙과 교류를 하면 되는 것이었죠. 반면 바다를 지배하던 영국을 상대로 대륙 봉쇄령에 가담한 국가들은 대륙 봉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국으로부터 해양 봉쇄를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나 유럽 각국에 공업 제품을 수출하고 있었으니 많은 유럽 국가들이 대륙 봉쇄령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영국 무역 의존도가 높던 포르투갈과 러시아는 대륙 봉쇄령을 파기하고 영국과 교역을 재개. 나폴레옹은 포르투갈을 공격하기 위해 포르투갈 옆에 위치한 스페인을 침공하고 이어 러시아를 침공. 이베리아 반도 전쟁과 러시아 원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두 전장 모두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특히 70만 대군을 이끌고 나폴레옹이 침정했던 러시아 원정은 대실패로 끝이 납니다.
나폴레옹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함락하는 데 성공했으나 러시아의 항복을 받지 못한 채 불타는 모스크바에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극한의 추위와 코사크 기병의 습격 속에 원정군 대부분이 동사 및 참살당했죠. 이 와중에 나폴레옹은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나려 한다는 보고를 듣고 역돌격을 시작합니다. 러시아 원정으로 나폴레옹은 정예병력 대부분을 잃었고 나폴레옹의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원정 실패 이후 유럽 국가들은 대프랑스 동맹을 재결성했습니다. 프랑스 영향력 아래에 있던 독일을 해방시키기 위해 독일 일대를 공격해 승리한 대프랑스 동맹군은 프랑스 본토까지 진격합니다. 그들은 1792년 혁명전쟁에서 프랑스 파리를 공격했다가 프랑스 국민들의 저항에 실패했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프랑스 국민이 아니다. 나폴레옹 하나뿐이다. 적을 프랑스가 아닌 나폴레옹으로 한정한 대프랑스 동맹은 이로써 프랑스 혁명전쟁처럼 프랑스 국민들로부터의 저항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군 3만 명을 이끌고 러시아군 5천과 프로이센 13만 군대를 상대로 연승을 거두며 천재적인 전술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100만 대군이라는 대프랑스 동맹군의 압도적 물량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프랑스 수도 파리는 대프랑스 동맹에게 함락당했죠. 파리가 함락당했지만 나폴레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폴레옹은 태어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군대가 나폴레옹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죠. 아니 정확히는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들이 나폴레옹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나폴레옹의 파리 수복 작전을 들은 장군들은 나폴레옹의 작전을 거부했고 화가 난 나폴레옹은 군대는 자신을 따를 것이라며 장군들을 다그쳤지만 자신이 가장 아끼던 네이 장군마저 화를 내며 반대하자 나폴레옹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대프랑스 동맹은 나폴레옹을 엘바섬으로 유배보내기로 결정했고 이 소식을 들은 나폴레옹은 퐁텐블로궁에서 러시아 원정 때부터 품고 다니던 독약을 마셔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 심한 고통에도 자살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1814년 4월 나폴레옹은 프랑스 황제에서 물러나 엘바섬 공작이 되어 떠나게 되었고 떠나기 전 자신이 가장 아끼던 근위대에게 다음과 같은 요소를 했죠. 안녕 병사들이여. 나의 맹세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 장군들과 달리 나폴레옹의 충직한 근위대는 이 땅딸보 하사관을 원망하거나 배신하기보다 자신들이 승리하지 못해 이 땅딸보 하사관이 패위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원망하며 자신들이 지켜주지 못한 나폴레옹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이들 중 상당수는 박봉이나 무급으로 나폴레옹을 따라 엘바섬으로 가려고 했으나 대프랑스 동맹에 의해 나폴레옹 수행원 인원수가 제한되어 대부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근위대의 눈물 속에 마체오르던 나폴레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비꽃이 필 때 다시 돌아오겠다. 엘바섬에 도착한 나폴레옹은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마침내 제비꽃이 만개한 1815년 2월 16일 나폴레옹은 엘바섬 탈출에 성공. 소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파리로 진군했습니다. 대프랑스 동맹이 세운 프랑스 왕 루이 18세는 나폴레옹을 막기 위해 군대를 보냈지만 나폴레옹의 카리스마에 군대는 나폴레옹에게 항복. 나폴레옹은 하루 평균 50km의 속도로 진군하여 파리를 점령하게 됩니다. 프랑스를 다시 절당정 시절로 돌려놓으려는 루이 18세의 정치에 질려있던 프랑스는 나폴레옹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다시 프랑스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나폴레옹을 황제로 인정하지 않았고 프랑스에 선접 보고를 했죠. 동쪽에서는 프로이센이 12만 명, 오스트리아는 21만 명의 병사를 동원했고 러시아는 최소 20만 명의 군대를 프랑스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남쪽에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8만의 군대를 동원해 진격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영국은 웰링턴을 사령관으로 12만 명을 파견했으며 아메리카에서 미국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영국군을 유럽 대륙으로 보내기 위해 해군시키고 있었죠. 대프랑스 동맹군이 70만 명을 넘는 것에 비해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는 대략 35만 명 정도였고 이 중 11만 5천 명은 휴가 중이거나 무단 이탈인 상태였습니다. 수정 열쇠에 놓여있던 나폴레옹은 이들이 뭉치기 전에 각계격파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동전을 통한 각계격파는 나폴레옹의 전문 분야였죠. 운명은 나폴레옹 편이었을까요? 나폴레옹은 블리어가 이끄는 북독일 프로이센 군대와 웰링턴이 이끄는 영국군이 각각 주둔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적들을 비웃으며 나폴레옹은 이들이 합류하기 전에 벨기에에서 프로이센과 영국군을 각계격파하기로 합니다. 나폴레옹이 이들을 격파한다면 베네루스 삼국을 점령해 병력을 보충하고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군대에 맞설 군대를 양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국의 주식시장이 붕괴되어 나폴레옹 전쟁과 영미 전쟁으로 거대한 재정적자를 지고 있던 영국이 전쟁에서 빠질 것이라 예상됐죠.
프랑스의 혁명 정신이 다시 전파되며 독일은 내분해일어할 것이고, 어쩌면 나폴레옹의 장인이었던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는 외교적 해결을 바라며 전쟁에서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워털루 전투는 시작되었습니다.